뭐 밀리언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트위터는 2012년 당시에 가장 앞서 나가는 문화를 가진 근무 시간에 스눕독이 와가지고 저는 노래 서로 존중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는 문화를 만들자.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인터뷰 콘텐츠에서는 엔지니어에서 현재 창업가로 활동하고 계신 유호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는 2013년에 왔고요. 처음에 트위터에서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옮겨서 4년,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옥소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유호현이라고 합니다. 영문과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컴퓨터가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인터넷이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오고 막 그럴 시기여서 컴퓨터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게임하고 그러느라고 컴퓨터를 시작을 했다가 프로그래밍도 조금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수학을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공대를 갈 수는 없었죠. 이과도 못 가고. 그래서 영문과로 갔는데 그다음 문헌정보학과 이중전공도 했어요. 문헌정보학 옛날인데 도서관 학과인데 네네. 도서관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나에 관련된 학과예요. 그 정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쪽을 아무래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문헌정보학과 그런 걸 하면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연습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엔지니어로 되신 게 일단 실리콘밸리로 넘어오시고 나서 엔지니어로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꿈은 영문과 교수였어요. 진짜.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되려고 영문과 석사를 하려고 했는데 인문학자로서 컴퓨터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컴퓨터를 좀 주로 하면서 인문학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컴퓨터가 좀 더 중요한 학과로 가자 그래서 석사를 문헌정보학과로 갔어요. 이제 한국에서 문헌정보학 석사를 하다가 박사를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로 갔어요. 거기에 이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가서 근데 거기 지도 교수님이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이제 본인이랑 같이 일을 하려면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어라. 그래서 저 처음으로 알고리즘 수업을 들었어요. 알고리즘 수업이 4학년 수업이더라고요. 그 공학 수학도 안 했지, 뭐 데이터 구조론도 안 했지,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안 했지, 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알고리즘 딱 들어가니까 와 죽는 줄 알았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때가 좀 늦은 나이일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살? 제 첫 취업이 32살 때네요. 한국 나이로. 구독자분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30살에 시작해도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네, 뭐 늦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늦는다고 할 때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빨리 가야겠죠. 최대한 빨리. 근데 그게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밤새고 해도 안 억울한. 밤새고 영문과 책 읽으라 그러면 억울하거든요. 근데 밤새고 코딩하는 건 안 억울하더라고요. 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에서 하면서 그 당시에 오스틴 텍사스는 되게 물가가 되게 싸고 공립 학교다 보니까 되게 학비도 싸지만 그 스타이펀드라고 용돈을 줘요 학교에서. 학교 용돈. 박사과정은 그래요. 네, 박사과정은 웬만하면 그래요. 웬만하면 돈을 주는데 그런데 한 달에 뭐 1,500불 정도 주는데 뭐 학생으로서는 좋은 돈인데 뭐 그래도 굉장히 빠듯하죠. 그래서 인턴십을 이제 여름방학 때 했어요. 그 인턴십을 뭐 인포침스라는 그 당시에 작은 회사에서 스타트업에서도 한번 하고 인디드닷컴이라고 하는 뭐 한국에도 진출을 했는데 그 잡 서치 엔진에서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 달에 막 3,000불, 5,000불 막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3달 정도 여름에 하면은 1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그 당시로서는 그런 돈이 나와서 굉장히 어떻게든 해보자. 열심히 콜세라 수업을 들었어요. 그 알고리즘 수업을 학교에서 들은 거는 너무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굉장히 학문적인 알고리즘 과정이고 이거는 실용적이지가 않은 거였더라고요. 알고리즘 수업을 다시 이제 콜세라에서 들었더니 콜세라에서 굉장히 쉽게 해주더라고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갔죠. 네, 정말 간신히 들어갔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알고리즘 기초를 보지 실제로 코딩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자바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턴이 끝나시고 트위터로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한국어 자연언어 처리 전문가를 찾고 있다. 근데 제가 언어학을 전공을 한 거잖아요. 영문과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정보 처리하고 텍스트 마이닝하고 텍스트 프로세싱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하고 프로그래밍으로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 라고 그 3가지 조건을 줬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한국어는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거기서도 이제 알고리즘 시험 같은 거 많이 보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면접 본 곳이 이제 네네. 오스틴에서 샌프란시스코 3시간 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럼 호텔을 해주거든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서 하는데 되게 이상한 도시더라고요. 호텔은 되게 좋은데 네네. 되게 좁고 아. 나오면 노숙자들이 막 있고 뭐 그랬었는데 거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거 뭐 붙어도 뭐 여기 올 필요가 있나? 아, 진짜요? 네, 그랬어요. 오. 그 당시는 전혀 모르니까 아. 진짜 촌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근데 시험을 하루 종일 보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억울해서라도 붙으면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붙었어요. 기적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야, 난 이제 천재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트위터에 이제 됐으니까 딴 데도 그럼 시험 보자. 어차피 뭐 경쟁에 붙여서 몸값을 올려야 된다고 네네. 하니까 선배들이. 그래서 페이스북도 면접 보고 구글도 면접 보고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면접을 봤어요. 다 떨어졌어요. 아, 내가 트위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곳이구나. 진짜 내가 운이 좋았던 거구나. 트위터에서는 그 당시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트위터 프로덕트를 사랑하고 트위터 프로덕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막 나는 트위터 써봤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막 우리도 그거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네가 와서 그거 만들면 되겠네 뭐 그런 막 대화가 되면서 됐는데 구글 면접을 가니까 그런 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글 프로덕트 사랑하는 사람 너무 큰 회사고 이미. 근데 구글은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알고리즘이나 그런 게 정말 이렇게 퍼펙셔니즘을 추구하는 회사 같았어요. 제가 면접을 볼 때는. 페이스북 갔을 때 느낌은 간단한 문제를 물어보는데 빨리 해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네, 속도가 그러니까 딱딱딱딱 해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둘 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고. 근데 그때 구글에서는 렌트카를 해줘요. 면접 보면. 면접 보면은 공항에 딱 내리면 렌트카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바닷가를 쫙 돌았어요. 와. 미쳤지 그 시험 전날. 근데 어쨌든 바닷가를 쫙 돌면서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이구나. 여기 와야겠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네네. 샌프란시스코 도시는 저는 제 취향이 아니고 진짜요? 바닷가는 근데 제가 더 젊을 때 왔으면은 샌프란시스코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빅테크들은 보통 면접하면 뭐 호텔도 주고 막 차도 렌트해주고 비행기표도 주고 이런가요? 그렇죠. 되게 지원이 빵빵하네요. 저는 그냥 학교 가만히 잘 다니고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자기 회사를 위해서 저를 일부러 여기까지 데려오려는. 이 멀리까지 오게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면접 보는 것도 그쵸. 힘든데 자기네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게 당연하죠.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면접을 봐주는 게 회사에서 거의 베풀어주는 데는 우리랑 면접 안 봐도 되는데 면접 볼 사람 엄청 많은데 맞아요. 너도 한번 보게 해줄게요. 뭐 거의 그 느낌이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데려와야 돼. 그럼 뭘 줘야 될까?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차이는 왜 나오는가? 그리고 또 회사를 들어갔는데 뭐 10시에 출근을 해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늦게 오나요? 11시 오기도 하고 12시에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왜 늦었어요? 그러면 뭐 요가 했어요. 뭐 그리고 4시면 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점심시간도 한 막 2시간씩 먹고 손님 왔다고 계속 놀고 있고. 근데 그럼 회사가 망할 줄 알았거든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 트위터에 있을 때도 그 에어비앤비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편하게 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쉬고 코딩하고 싶으면 하고 뭐 집에 하고 싶으면 집에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진짜요? 예. 휴가를 하루도 안 쓰고 1년 동안. 나중에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통제 안 하는데 나 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알게 모르게 뭐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쓰고 그러면서 왜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토론을 했어요. 우리의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그렇다고 회사가 나를 감시하고 있냐? 인사평가가 무섭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내 커리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회사가 대박이 또 나겠지만 내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경력이 생기고 그럼 다른 회사에서 막 오라 그러고 연봉 2배 줄 테니까 오라 그러고 그러고 뭐 연봉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막 연봉이 막 올라가고 이게 연봉 서열이면 내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그냥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가 확 올라가면은 연봉이 확 뛰니까 내가 놀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내가 놀고 있으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투입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커리어를 쌓아서 연봉을 확확 띄워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가 네네. 축구 훈련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손흥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 토트넘의 손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막 골 막 넣고 그 손흥민이 골 안 넣고 그냥 태업을 해. 놀고 있어. 그러면 본인 손해지. 그러네요. 네. 비유가 딱 적절하네요. 뭔가.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네. 회사가 대박이 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에 다니면서 대기업이 대박이 났는데 나는 연봉 3천, 뭐 연봉 5천 그거잖아요. 네. 여기서는 회사가 대박이 나니까 막 뭐 밀리언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10억이 밀- 들어, 뭐 몇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IPO를 가고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하지? 회사가 되게 착한가? 우리 회사가 되게 나를 잘 해주나? 그게 아니라 저는 주식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저 이제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네네.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잖아요. 회사라는 거는 돈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 돈을 만드는 기계에서 내가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월급밖에 못 받는데 기계의 일부를 사면 네. 이게 대박이 나면 나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돈을 주고 나의 지식과 노력과 그런 코딩을 주고 받는 게 월급이었으면 나는 지식 노동자인 거예요. 근데 지식을 주고 회사의 일부를 가져오면은 지식 자본가인 거예요. 내가 자본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본은 멀티플리케이션이 엄청나잖아요. 뭐 100배, 1000배까지 그쵸.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식을 통해서. 근데 프리 IPO 회사, 상장하기 전에 네네. 회사는 투자를 하려면 엄청나게 큰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커넥션이 있거나. 그렇죠. 주식 못 사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지식을 놓고서는 주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본가가 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럼 다른 회사 자본도 내가 가지고 싶잖아요. 스타트업 자본. 네. 내가 구글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 구글 다녀본 적 없지만.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나 트위터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네. 뭐 연봉도 이렇게 올라가고 걔네 주식도 받아서 이제 요만큼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는 스타트업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서는 요만큼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유망한 대로 일부러 찾아 들어가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할 때, 이 좋은 대기업들, 안정적인 대기업 왜 포기하고 스타트업 가시냐고. 근데 안정적인 대기업에 앉아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나랑 친하던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스타트업에 가요. 걔네가 한 3년 후면은 떼부자가 돼가지고서는 집을 몇 채를 샀대고 무슨 요트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저거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그거 힘들고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또 있다가 또 누가 그랬대. 나도 나가야 되나? 또 나가도 그럼 이제 나가자. 그러고서 나가서 창업도 하고 스타트업에서 조인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 인재들을 유치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스타트업들에서 대기업 인재들을 유치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고 주변 사례도 많고 하니까. 그럼 이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스타트업 자체의 퀄리티, 코딩 퀄리티나 그런 것들이 엔지니어링 퀄리티가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빅테크에서 다 배운 지식을 싸들고 스타트업에 다 가겠네요. 싸들고 오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쫙 그 구글의 엄청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없어요. 구글에는 있지만 구글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만들자. 근데 만들려다 보니까 삽질이야. 스타트업에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자. 그게 오픈소스인 거죠. 또 오픈소스로 인사 관리하고 오픈소스로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오픈소스로 막 서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오픈소스로 해놓으니까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 비용이 이 오픈소스 갖다가 딴 만들면은 나는 프로덕트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생태계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트위터에도 계셨고 네. 이제 에어비앤비에도 계셨는데 둘에도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지만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좀 차이가 있었는지, 좀 어떤 게 좋았는지. 이런 거 트위터는 2012년 당시에 가장 앞서 나가는 문화를 가진 문화적으로. 아주 힙한 근무 시간에 스눕독이 와가지고 노래 위층에서 막 전체 그 점심 먹는 곳에서 막 네네. 거기서 막 지금 뭐 디제잉하고 있고 진짜요? 뭐 힐러리 클린턴도 오고 뭐 유명 유명한 가수들도 오고 다 트위터 유저들이니까 네네. 실리콘밸리 가는 김에 한번 트위터나 가볼까? 그러면 이제 뭐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고 네, 그리고 뭐 서울시장이었던 뭐 박원순 시장님도 오셨었고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하다고 많이 이제 놀러 가고 관광 가고 사무실도 진짜 예쁘고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 되게 멋있게 돼 있는 아주 힙한 곳이었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일 힙한 거였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더 힙한 데가 더 힙한 데가
거입한 데가 에어비앤비였죠. 아 진짜요? 네, 에어비앤비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집처럼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회의실이 네. 이런 소파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누워서 회의도 하고 뭐 거의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뭐 이러고 회의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였어서 너무 다르죠, 그것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 생기는 회사들도 다르고 또 요즘은 다 또 원격 근무하니까 그것도 또 다르고 공유 오피스가 그 이후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위워크나 이제 그런데 문화도 달라지고 그래서 일하는 분위기랑 문화는 점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도 워낙 또 오피스 멋있게들 만드니까요. 실리콘밸리의 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많이 연구도 하셔가지고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 혹시 실리콘밸리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거든요. 위계 조직은 결정권이 제일 위계가 높은 사람에게 있고 위계가 낮을수록 결정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역할 조직은 결정권을 각 역할을 가진 사람,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를 결정하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결정하고 뭐 예를 들면은 디자이너가 정말 예쁜 핸드폰을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위계 조직에서 대표가 싫다 그랬다. 이 디자인 별론데 그러면 그 디자인은 까이는 거예요. 제일 결정권 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시장에 못 나가요. 대부분 이제 디자이너들이 한 3-4개 정도 디자인을 갖고 가서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가는 거죠. 역할 조직에서는 디자이너가 핸드폰 디자인한 대표가 싫다 그랬다. 개인 취향. 대표의 개취 존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마켓에 나가는 거는 디자이너 맘대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위계 조직에서는 이 디자인이 잘 돼도 사장님 책임, 안 돼도 사장님 책임이에요. 사장님의 그 시각에서 그 딱 해안으로 딱 고른 거기 때문에 잘 되면 사장님 책임이고 못 됐다 그럼 그거는 이제 사장님 최종 책임을 져야죠. 디자이너가 뭐 별로였었던 어쨌든 사장님 최종 책임을 지는 건데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잘 돼도 디자이너 책임 안 돼도 디자이너 책임이에요. 사장님 얘기 안 들었잖아 어차피. 뭐 다른 엔지니어도 아니라고 다른 디자이너도 아니라 그랬는데 자기가 주장을 했을 때 잘 되면은 이건 혁신적인 디자이너인 거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정권이 각 전문가들에게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야 저거 디자인하는 사람 누구지? 근데 위계 조직에서는 대표의 커리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디자인 역량이 대표의 디자인 역량을 넘어서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돼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대표의 디자인 역량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대표가 디자이너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회사의 미션과 회사에 가는 방향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잘 설명만 해줄 수 있으면 디자이너는 그 미션에 비추어서 최고의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디자인 역량의 캐패시티 한계가 없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전반적으로 다 그 역할 조직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근데 여기서 그 디자이너가 그러면 역할 조직에서는 좋은 디자이너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좋게 나오겠죠? 못하는 디자이너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망하는 망하는 망테크 타는 거죠. 위계 조직에서는 못하는 디자이너를 데려와도 사장님이 계속 쪼면 돼요. 그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잘하는 디자이너 데려오면 금방금방 사장님 마음에 맞게 만들겠고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못하는 애가 최종 결정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디자이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경쟁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몸값이 계속 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역할 조직이냐? 역할 조직을 실리콘밸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렇죠? 당연한 그냥 개념. 뭐 실리콘밸리에서 뭐 로우 드리븐 오르가니제이션을 아냐? 아무도 모르죠. 제가 만든 건데. 근데 제가 그걸 만든 이유는 성공한 회사들의 공통분모를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리콘밸리는 기업마다 문화가 너무 달라요. 트위터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비앤비 문화, 뭐 페이스북 문화, 구글 문화 다 달라요. 그리고 온갖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뭐 대표가 막 지 맘대로 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막 굉장히 막 직원들한테 잘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직원들이 다 끌고 가고 다 달라요. 어떤 스타트업은 뭐 투자자들의 입김이 엄청 세고 문화가 다 다른데 그럼 다 다르면 다양성이 생기잖아요. 다양성이 있을 때 발전하는 방법은 진화거든요. 진화. 다양성이 없을 때 발전하는 방법은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이 있을 때는 살아남는 개체는 살아남고 죽는 개체는 죽는 거예요. 그게 진화 모델이잖아요. 우리나라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자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런 실패를 많이 용납을 못하는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뭐 자원 많으니까 뭐 실패하고 얘 성공했네. 그럼 얘 대박이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는 모델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도 온갖 기업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성공한 회사들의 기업 문화만 모아보니까 핵심이 뭐냐, 전문가를 데려와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뭐 돈을 많이 주든 뭘 하든 뭐 자유를 많이 주든 뭘 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뽑아먹는 회사가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 사람에게 최대한 권한을 주고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 대신 네 꿈을 정말 멋있게 펼쳐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를 데려와서 네네. 그 사람한테 중학생들 하는 것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운동하고 뭐 그리고 뭐 일기 쓰고 뭐 저녁 점호하고 자고 그거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당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맘대로 연습하고 맘대로 먹고, 근데 그 우리 영양사 있으니까 영양사 어떻게 할지 다 컨설팅하고 의사들이 있으니까 컨설팅하고 트레이너들이 있으니까 다 컨설팅을 해서 당신에게 최적의 걸 찾아서 알아서 맘대로 하세요. 그래야 최고의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글 같은 것도 결국 그건 거예요. 최고의 엔지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스라고 하는데, 스마트 크리에이티브스를 데려와서 당신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아, 저는 수영장에 있으면 좋겠어요. 수영장 여기 있습니다. 저 머리 자르러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발사가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최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머리 자르러 갔다 오면 회사의 손실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 자르러 가기 위해서 뭐 옐프에서 찾아가지고서는 어디가 머리 자르는데 좋다더라 리뷰 읽고 뭐 그런 거 읽어도 되는데 근무 시간에 하고 있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그 시간 세이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미용사 회사 내에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쉬지 말고 일만 하라는 뜻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에 신경 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냥 신경 쓸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주는. 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옥소폴리틱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스타트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은 옥소폴리틱스는 정치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이에요. 정치 이야기를 시컷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왜 어렵냐 하면 정치 커뮤니티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정치 커뮤니티 많죠 우리나라에. 뭐 FM 코리아도 있고 뭐 클리앙도 있고 DC 인사이드도 있고 일베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름들을 봐도 FM 코리아는 축구 사이트죠. 뭐 저기 MLB 파크는 야구 사이트죠. DC 인사이드는 카메라, 뭐 DC 인사이드 온갖 걸 다 하죠. 카메라 사이트고, 뭐 클리앙도 전혀 정치랑 상관이 없는 일반 유머 사이트고. 그런데 정치 얘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생을 하는 건가? 그 안에 이제 게시판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논단 말이에요. 이 어떤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정치 이야기를 할 환경이 없었던 거죠. 제대로 된 커뮤니티 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건 이제 그거고. 그걸 왜 만들게 됐냐?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의사결정하는 방법. 결정권이 각 엔지니어와 디자이너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위계 조직에서는 윗사람이 와가지고 결정을 해주잖아요. 역할 조직에서는 엔지니어, 디자이너, 뭐 프로덕트 매니저가 따로따로 다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돼도 위에 사람이 정리를 안 해줘요. 정리를 뭐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근데 디렉터 시각에서의 이야기인 거지 뭐 윗사람이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고 딱 정리해주고 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각자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더 잘 되게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전체가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잘 되면 내가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회사에서 엔지니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에 돈을 더 투입해야 회사가 성공할 것 같아. 디자이너들을 더 많이 뽑아줘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쇼부를 보냐,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냐. 위계조직 컨텍스트에서는 윗사람하고 친한 사람, 엔지니어가 부장님하고 친해. 그럼 그 사람이 이겨. 아니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윗사람하고 친하든 뭐 아무 상관없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요. 데이터를 보고 야 지금 이것 봐, 여기 우리가 엔지니어링에 더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만큼이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 대비 산출 효과는 이거야.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스윗스팟은 뭘까?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저거 되게 괜찮은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한국의 기업에도 소개를 하자라고 해서 책을 쓴 거고, 그래서 강연도 하고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정치잖아요. 정치가 의사결정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어요, 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뭐 타다가 있어야 네. 되냐, 택시가 있어야 되냐 네. 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없었기 때문에 계속 뭐 혁신이냐 아니냐 가지고 했다가 뭐 이게 생계를 위협하냐 아니냐 그렇게 했다가 누가 더 시위를 세게 하느냐로 했다가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 미션을 정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뭐 단순히 플랫폼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우소폴리틱스가 나온다고 해서 그 해결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우리가 좌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좌냐 우냐 그럼 뭐 어떤 정치적 기준에서 내가 좌일 수도 있고 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재 현실상 나는 좌측에 있는 이런 정책과 우측에 있는 이런 정책을 좋아해요. 그럼 난 누가 대변해 줄 거예요? 그 마이크로 레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데 나를 아주 요 그룹에 있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 준다. 그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랑 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생각에 대해서 입장들을 OX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데이터 사이언스적으로 하면 이제 2차원에 그릴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형도에서 요 부분 사람들, 요 부분 사람들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TI 테스트 하듯.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룹이 나눠지는 거고 그게 이제 정치적 부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저희가. 그래서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사자 부족으로 해서 각 부족을 어떻게 누가 대변해주고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군지 같이 찾아보는 그런 플랫폼을 재미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책을 썼는데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누가 사보겠어요? 정치학 책을 쓰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이거는 한번 코딩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전달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옥스폴리틱스죠. 그러다가 이제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네, 그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2월부터 이제 우리 미국에도 그런 거에 들어와서 회사에서도 막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옥스폴리틱스가 이제 좀 커가고 있었어요. 이제 베타 버전도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코딩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사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학교가 닫았어요. 학교가 닫았으니까 집에서 저는 애를 봐야 돼요. 애를 보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옥스폴리틱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3시부터 막 코딩하고 애들이 막 사용자들이 들어와갔는데 옥스폴리틱스에 대해서 막 불만이 많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하고 싶고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엄청 안 좋아졌죠,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싸. 왜냐하면 이게 저는 너무 힘든 상태인데 이제 생활도 있고 나오기는 어렵고 옥스폴리틱스를 포기해야 되나? 옥스폴리틱스를 포기하는 게 맞죠, 그 상황에서는. 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회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근데 회사에서 나를 잘라주면 몇 달치 월급을 주거든요. 이제 정리해고니까 이렇게. 제가 나가면은 아무 한 푼도 안 주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이런. 그러면 저는 이제 시드 투자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시드 머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러고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그때 영상을 딸한테 저 없을 때 와이프가 물어봤는데 뭐 재현인데 재현아 옥스폴리틱스가 뭐야 그랬더니 옥스폴리틱스 아빠가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면 아빠가 MBMB를 잘려서 옥스폴리틱스 만들었어. 아주 합죽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옥스폴리틱스를 MBMB를 잘려서 옥스폴리틱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사업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거 돈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해? 스타트업까지는 좀 무리고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한 3개월 정도는 여기 올인해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면접하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한 2, 3개월 열심히 해보고 뭐 투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뭐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열심히 해보다가 회사 취업할게라고 해서 와이프도 그래 재밌는 거 해봐 한번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러고서는 그리고 아무도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러다가 투자가 들어오셨죠. 근데 그때 한국에 스타트업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게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페인 포인트를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정치는 우리를 너무 페인풀하게 하는데 너무 고통을 많이 주는데 해결을
하는 스타트업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정치의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VC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온갖 정치 스타트업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요?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데 저랑 이제 그 동생도 제 동생, 네. 이제 코파운더인 제 동생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 동생은 이제 저는 엔지니어링적인 걸 보고 동생은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쪽으로 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한번 와서 발표해 달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죠.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런 거 뭐 어떻게든 벌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비즈니스 모델을 왜 물어보시나 했는데 저는 그때 투자를 받을 걸 상상을 못하고 네. 돈을 줄 테니까 회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고 저는 사업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컴퍼니 빌드하고 엑셀러레이터니까 컴퍼니 빌드하는 거 우리가 자신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해봐라. 그래요, 그럼 해볼게요. 그러고는 그래서 투자를 받고선 투자를 그냥 받은 거예요, 돈을.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투자를 받아도 뭐 나중에 힘들고 회사가 안 되면은 다시 엔지니어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절대 안 되는 거죠. 계약서에 계약서 상으로도 안 되고.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회사가 망하면 가능하지만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죠. 네.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는데 그러신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아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선 제일 힘든 시간이었어요. 2020년이. 그러니까 제가 평생 초중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까지 좋은 직원이 되는 방법은 평생 배웠어요. 그래서 좋은 직원이 되려면 어떤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뭐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고 그건 배웠는데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안 배운 거예요. 진짜 1도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일단 회사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회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법인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뭐냐? 그 법인은 법적으로는 뭐고 아주 되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는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법무사가 하는 일이래요. 변호사랑 법무사는 또 무슨 차이야? 그거부터 그게 저의 첫 단계였어요. 아니 뭐 그거보다 더 첫 단계는 뭐였냐면 투자자들이 오셔서 얼마가 필요하세요? 글쎄요. 얼마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법인을 내야 투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법인을 내고 법인을 낸다는 건 무엇이고 사업자 등록증은 뭐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또 다르고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르고 사업자 등록증은 저기 무슨 세무서에서 끊고 법인 등록하는 거는 뭐 저기 서초동에 있는 뭐 다른 저기 뭐 법 관련된 곳에서 뭐지? 법무부인가? 네, 거기 가서 끊고 뭐가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 셋업해야 되고 그 은행 계좌는 뭐 어느 은행에서 해야 되고 이거를 법인용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다르고 그럼 또 법인용 계좌는 내가 쓰면 안 되는 거고 뭐는 쓸 수 있고 뭐는 쓸 수 없으며 뭐 비즈니스 용도라는 것은 무엇이고 뭐 그거 하나하나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못 쓰면 불법 범죄자 되는 거잖아요. 범죄자. 회사 배임 횡령 그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부 사업 신청하면은 뭐 서류도 엄청 많고 그러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되고 일을 잘하면 됐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법무사도 뭐라 그래, 변호사도 뭐라 그래, 세무사도 뭐라 그래, 투자자도 뭐라 그러고 이제 직원들도 나한테 뭐라 그러고 우리 사용자들은 제일 불만이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제가 응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이제 저희 고객들이 정치인분들 진짜 어렵죠. 정치인분들은 정치인분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모든 분들을 만날 때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엔지니어로서 딱 한 사람이었으면 되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페르소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로서의 나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들을 만날 때 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세일즈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인들을 만날 때 그런 게 너무 다르고 또 이제 법무사랑 얘기할 때랑 변호사랑 얘기할 때 다 다른 거예요. 나의 페르소나가. 그리고 가정에서의 페르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페르소나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가라는 지위가 사업가를 되게 높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대표라 그러면 CEO라 그러면 높게 안 봐요. 고생한다. 무슨 꿈을 가졌길래 그 고생을 하고 있니? 그래 그 분위기고 뭐 그렇다고 뭐 높은 사람으로 보질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높은 사람은 전혀 아니고 되게 힘들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거의 늙어가는 사람인데
되게 대단하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서는 진짜 한참 고생을 했고 이제 법인을 만들고 직원들 뽑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뭐 와 진짜 별의별 거 다 했네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회사에 다니는 게 막 정말 1차원적, 2차원적으로 사고를 했다면 이것만 5차원, 6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최악의 리스크가 회사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악의 리스크가 여기 지금 수십 명이 월급을 받으면서 같이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를 동시에 다 잘리는 거 플러스 나는 회사가 망하고 투자자들과의 관계와 모든 거 이게 청산을 하고 이게 앞으로의 뭐 평판과 뭐 그런 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뭐 연결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고 일단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모르고 시작 얼떨결에 시작을 했더니 와 너무 고생스러웠고 너무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알았으면 시작을 했을까 싶기도 해요. 다 알았으면. 그래도 이제 부딪히면서 근데 성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성장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성장은 많이 됐죠. 그러니까 모르던 걸 많이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옛날하고. 2년 전하고 저는 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뭐 그런 게 좋은 쪽이나 나쁜 쪽이 그게 아니라 뭐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게 더 좋고 덜 좋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달라졌어요. 그냥. 조직 문화 관련해서 이제 빅테크들에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실제로 책도 내시고 하면서 연구를 하셨는데 또 실제로 이제 빅테크가 아닌 본인의 작은 회사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조직 문화를 꾸리실 때 경험하는 거나 아니면 느낀 거나 이런 게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어떤 게 있으셨는지. 옛날에 역할 조직 강연을 하면서 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게 한국에서 되냐 될까 하고서 왔죠. 그래서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되더라고요. 진짜요? 됐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네. 자꾸 저를 윗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윗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이 아니면 또 아랫사람으로 봐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갑아니면 을인 거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윗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는 경영적인 입장에서 경영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신은 디자이너로서 당신은 엔지니어 당신은 뭐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마케팅 전문가나 뭐 디자이너가 가져온 의견을 제가 승인을 해주고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영자가 하는 말을 뭐 단순히 뭐 그냥 뭐 무시하건 무슨 헛소리예요 또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경영 쪽에서 봤을 땐 이래요 그냥 그거고 디자이너가 봤을 땐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위아래 관계가 아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체득하고 운영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디자인이고 조금 저 별론 것 같은데 그때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또 디자인에서 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래서 아니 자기는 그런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니 왜 비판을 못 받아? 그냥 제 개인 취향적으로 저는 안 좋아한다고요. 저한테 저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저항이라는 거는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이 똑같은데 저항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니고시에이션을 협상을 해야지. 그걸 이해시키는 게 어렵고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새로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게 그래도 윗사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고 또 하나 어려웠던 건 소통할 때 어려웠던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존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그거대로 하는 게 존중이더라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는 그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럼 무시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것도 많고 그 사람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디자인 이거 좀 별론데요? 라고 했을 때 왜 디자인이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하느니 그냥 사장님 맘대로 하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디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지 말고 서로 무시하는 문화를 만들자. 약한 의견과 강한 의견으로 나눴어요. 모든 의견을. 약한 의견은 무슨 의견이냐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빨간색 싫어요. 그러면은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약한 의견.
강한 의견은 뭐냐면 네. 강한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의견이 아니라 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빨간색이 싫어요. 왜 빨간색이 싫으냐 하면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는 그거는 뭐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지금 경영상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상 빨간색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 컬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로고에 빨간색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스타벅스 로고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경영적인 이유와 어떤 그 미션과 우리 아이덴티티의 이유에서 빨간색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여기서. 그런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 빨간색이 들어가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해서 우리 이 상징성을 위해서 아이덴티티에 색깔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아이덴티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초록색 회사에서 초록빨강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했을 때 또 마케팅과 브랜딩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비용을 감당을 할 만큼 이 디자인에 이 의미를 넣는 게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건 강한 의견으로 이거는 빨간색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강한 의견으로 이건 빨간색이어야 하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써보는 거예요. 빨간색이었을 때 파생 효과, 장점, 단점, 비용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쫙 해보면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면은 A랑 B랑 싸웠을 때 A나 B가 이기는 게 아니라 C가 나와요. 진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빨간색 마라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CI를 기업 이미지를 아예 초록빨강으로 바꾸자. 아니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꾸자. 뭐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이제 해결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예 빅테크에서 겪으신 것과는 또 새로운 뭔가 문화가 탄생을 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은 항상 뭐예요? 역할 조직을 만들지 말자. 역할 조직을 추구하지 말자. 역할 조직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자. 역할 조직이라는 거는 지금 네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캡처한 것일 뿐이고 우리 회사에 맞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간은 역할 조직일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의 진짜 우리만의 어떤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이제 강한 의견, 약한 의견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괜찮으셨나요? 일단 그런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해를 시키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왜냐면 뭐 어떤 의견을 무시해도 되고 어떤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소통 방식 중에 하나가 익스펙테이션과 딜리버리 소통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갑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건 요거다. 당신이 가져온 딜리버리는 요거다. 익스펙테이션 이건데 당신이 가져온 건 요거다. 갭이 있잖아요. 갭. 이 갭을 어떻게 채울까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보고서를 뭐 10장짜리를 써왔어요. 아니 이렇게 10장을 써오시면 안 되고 5장으로 줄여오셔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5장이었어요. 당신이 10장을 써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빼고 뭘 어떻게 편집을 해서 5장으로 만들까요?를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길게 써오면 어떡하냐고. 짧게 써오세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아서 눈치 있게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호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소통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걸.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또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 소통을 명확하게 익스펙테이션과 딜리버리와 갭을 명확하게 규정 지어서 소통을 하는 거. 안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싸움을 방지하죠. 그러겠네요. 갑질도 방지하고. 제가 알기로 옥스폴리틱스가 다 원격 근무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되나요? 원격으로도? 네, 원격이 나은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게 일부는 원격이고 일부는 회사에 나와 있으면 그건 최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원격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자꾸 까먹고 원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통 끼어들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잘 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다 원격이면은 오히려 괜찮아요. 편해요. 요즘에 느껴지는 좀 실리콘밸리의 핫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렌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확확 보이는데 미국에서는 잘 그렇게 워낙 다양하게 퍼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규정하잖아요. 네네. 지금의 트렌드는 이거다. 막 책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올해의 트렌드는 이거다. 근데 여기는 각자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전기차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트렌드로 읽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잘.
그냥 얘는 이런 거 하고 얘는 이런 거 하고 얘는 이런 건데 우리나라 이걸 다 모아가지고서는 네. 전기차와 뭐 ESG가 트렌드다 뭐 이제 그렇게 가죠. 아. 그거는 아마 대기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은 모든 영역을 다 보면서 그 중에 뭘 투자를 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타트업들이니까 각자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시드에서 투자하고 좀 블록체인 쪽으로도 뭔가 나가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해시드 김서준 대표님께서 저희 네. 처음 오셔서 사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김서준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보셨던 건 다오를 보신 거예요. 네. 블록체인 업계에서 네. 의사결정할 때 다오라는 걸 쓰는데 그러니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니까 그 네네. 탈중앙화된 정치 체제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거를 현실에 적용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의 UI가 있으니까 그거를 현실에 적용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저희도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신 거죠. 저희는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쭉 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신뢰도가 중요하고 옥스폴리틱스라는 회사가 신뢰를 담보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한계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경제도 생기고 신뢰도도 생겼을 때의 효과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고 그러면은 정치 체제의 새로운 미래도 실험을 해볼 수 있고 정치 체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호연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회사의 목표는 네. 가버넌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치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곳. 아마존이 상거래에 모든 걸 하듯이 뭐 저희는 창고도 있고 배송도 하고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면은 막 최적화도 할 수 있고 뭐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치 활동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정치 소식도 듣고 정치 투표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입법도 하고 행정도 하고 사법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게 투자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세계 정치로 해서 지금 경제의 단위가 국가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각 국가가 이제 다 다른 그런 규제들을 하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국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위에 있는데 규제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죠. 그럼 이럴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간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며 국가를 초월한 어떤 전 인류적인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옥스폴리틱스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플랫폼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큰 꿈이고요. 엄청난 파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정치계 거의 구글 같은 느낌. 그렇죠.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게 좀 작아 보이지만 단어가 가버넌스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원을 분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빠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회사에서는 목표고요. 개인적으로야 뭐 애 잘 키우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엔지니어 분들이시잖아요. 엔지니어 분들은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은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사업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이렇게 괴로운 과정들이 있는데 괴로운 과정들을 즐기려면 좀 알고서 시작하면 준비가 된 상태로 시작하면은 훨씬 낫다. 그리고 사업 잘하는 사람을 잘 찾아서 코파운더를 잘 찾으면 훨씬 낫다. 사업을 하는 두뇌는 다르더라고요. 또 엔지니어 하는 두뇌도 정말 특별한 두뇌고.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찾아서. 그게 엔지니어는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엔지니어를 했을 때 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뭘 만들었을 때 어떤 임팩트를 세상에 남기고 싶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동기부여도 확실히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미래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